예,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이곳은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물레이고요. 오늘은 11월 24일입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현안이 되게 많았죠. 뭐 간단한 것부터 한번 짚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잠시 그 전에 댓글 달린 거 답은 줘야지. 예, 오세훈 차출론 어떡할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오세훈은 어떡할 거야 이제? 누가 이 정치 구도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사실은 오세훈 대선 출마와 관련돼서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내에서의 내부 경선 자체가 지나치게 좀 밋밋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바람 때문에 이렇게 끝나서 결국은 안 될 것 같죠. 네. 다만 뭐 오세훈이 국민의힘에서 차출되기는 좀 힘들어 보여도 서울 시민들에 의해서 차출될 것 같긴 합니다. 무슨 서울 시민에 의해서? 야인으로.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형태의 차출은 그건 차출이 아니고 축출인가? 그 추출이지. 어쨌든 그것은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다음 간다 오세훈 내가 볼 때 이성 간다. 11월 23일에 대포를 통해서 알려졌던 건데요. 12.12 사태의 주역이자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시자 붙여야 돼. 어, 시야 뭐 그냥 사람한테 붙이는 거니까. 최선의 예의를 갖춰줘야 되냐 이 말이지 내 말. 전두환 씨든 전두환이든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두환이 그간에 뭐 암을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알려져 있긴 했는데 오늘까지 기사를 보면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만들어진 장례식장에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구구 성향의 유튜버가 좀 가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구시대 사람들,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 함께했던 그 50 시절에 있는 사람들이 가갖고 뭐 이런저런 헛소리들을 하는 게 언론지상에 나오긴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북한군이 내려와서 광주 항쟁을 일으킨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사망 이후에 사람들이 SNS상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의 공식 논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SNS상에 이렇게 공개된 민주당의 내용 공식 논평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째 문자에서 사라지거나 뭐 내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구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해서 수의 입장이 소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톤이 바뀌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노태우 사망 사건 이후의 후폭풍을 아주 거세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설수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면에서 전두환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 대선을 앞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 사회에서 암울했던 군부 독재 시기의 두 책임자가 뚜렷한 사과나 반성 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에게 부역했던 그런 쿠데타 잔존 세력들에 대한 청산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는 준 것 같아요. 전두환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든 뭐든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고 흘러가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고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전두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50이 끝났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럼 계속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위 87년 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즉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문화적 힘을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군부 독재 시기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은 뻘소리 취급을 당해줘야지 사실은 그 헤게모니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조국 사태에서부터 나타났던 어떤 것은 소위 87년 이후에
헤게모니를 진 것은 그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진 거고 실질적으로 사회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두환을 존속시켰던 오공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그 감정 혹은 멘탈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 구조가 깨졌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역시 그 시기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정당한 것처럼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나쁜 사례로 인해서 끝없이 나오는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노사면이라고 우린 보통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이 전노사면의 히스토리도 되게 재밌어요. 원래 이제 김영삼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것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당선되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노사면을 하면 정권 초기부터 그런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 부분을 굉장히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즉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이제 전노사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결국 그때 그 사면을 결정했던 것 자체, 그러니까 즉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군부 독재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이긴 했으나 국민들의 피해까지 대신하면서 그것을 그 죄를 사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상징성을 지녔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좀 과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선생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면 논의를 관철시킨 그 당사자로서는 저는 역사적인 큰 그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의 역사가 지금 말하는 대로 전임 대통령 여전히 감옥에 있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역시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나는 그렇게 보거든. 민주당은 절대로 단독으로 민주당만의 단독으로 대선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나는 봐. 그러니까 당선시킬 수 없다라고 당선시킬 수 보는 거죠. 없다. 그 예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이제 복기를 해보면은 예전 선거를 복기를 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정몽준하고 손을 잡았던 거고 그 다음에 뒤에로 이제 넘어와서 서울시장 박원순이 서울시장 될 때는 민주당 후보도 아니었어 그 당시는 민주당이 가장 큰 지분이라 그러기는 뭐하고 가장 큰 역할로서 참여해서 박원순을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당선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거였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민주당이 양보했다기보단 시민 경선을 해서 졌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졌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봐왔을 때 민주당은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고 항상 어느 세력을 껴놔야 된다고 껴놔야 되고 다른 세력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은 재밌는 게 이게 압력인데 압력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다른 그 뭐냐면 세력들에게 너네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 그 세력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건데.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세력들의 전임 그 잘못을 했던 사람들을 사면해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 그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명분을 내세운단 말이야. 정치적 명. 이게 말이 되는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사람도 도대체 뭐 인격이 두 개인지 아니면 안에서 세력이 두 개인 건지. 그러니까 오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전히 민주화의 거의 유일한 적자고 그리고 촛불 전국에 있어서의 또 유일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적자이기 때문에 본인들만 사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여전히 적폐 세력이 그러지만 자기들만은 그래도 그 사면론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명분이 있는 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이 그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사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나라를 더 분열시키고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집권 세력인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오만하게도 통합 시대로 가기 위해서 사면론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혼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팍팍해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집권 세력인 민주당 권력이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살기가 팍팍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해법을 내놓는 게 내가 봤을 때 그냥 오만함,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전두환 사망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으나 심상정 명의당 후보가 제안했던 제3지대론에 대해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 쪽이 반응을 했어요.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일단 제3지대가 일단 어떻게 되는 개념인지부터 이야기를 좀 한번. 전통적으로 제3지대, 제3당론 혹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것의 기원이 되는 건 결국에 한국의 정당 구조 자체가 양당 체계다 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양당 체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한국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효과를 냈던 것이 아니라 이 양당 체계가 역사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중립값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치나 내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에 세력의 차이에 불과한 형태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의식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국힘과 민주당 사이에 존재하는 그 세력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과 다른 의미에서의 거리값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의 존재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파 쪽으로 가든 좌파 쪽으로 가든 어쨌든 스펙트럼은 되게 넓고 양 당이 가운데 중위값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실제로 여기에 비어져 있는 좌우의 어떤 영역에서 이 양자의 그러니까 원심력을 낼 수 있는 그 힘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제3지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가장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제3지대론이라고 하면은 충청권을 바탕으로 했던, 그러니까 지역 정당론을 바탕으로 했던 김종필 세력이 가장 그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만드는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짓고 있는 제3세력이 존재함으로써 양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재밌는 건 역사적으로 자민련유의 그 제3당의 경우에는 두 정당을 모두 다 보수 쪽으로 견인시키고 고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김종필은 박정희 시대 때 중정 부장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3지대 준거점이 돼버리니까 정치 세력들이 다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됐던 거고, 그게 2000년 들어서면서 어쨌든 문국현이라고 하는 바람이 약간 불었고, 그리고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좌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에 벡터를 가지면서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안철수의 제3지대론 자체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의 확장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오면 못해도 10% 전후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세력화에는 늘 성공을 했으나 중요한 건 그 제3지대가 확장성이 거의 0으로 수렴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 2당의 캐스팅 보트로서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제3당의 역할은 하지만 여기서 더 확대돼서 2당을 교체하면서 다른 2당이 된달지 아니면 1당, 2당을 밀어내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 등장의 초석이 되는 이런 방식의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소위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라고 부리는 이 총극을 통해서 사실상 안철수가 만들어 놓았던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몰락을 하게 된 셈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새삼스럽게 대선을 앞두고 등장하는 제3지대는 뭐냐? 결국에 이 양당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과거보다 더 세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 제3지대, 특히 이번 대선과 관련된 제3지대론의 촉발이 정당이나 혹은 후보자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모여서 내는, 특히 청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처음 발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초기의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던 맥락을 짚어보면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을 염두에 둔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의 제3지대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줬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이라고 하는 그 구도를 통해서 제3지대가 실체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은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양당 구조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정말 임계치에 달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어찌 됐던 불행하게 1당이냐 2당이냐를 선택하지 않고 그래도 유효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3지대 정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되네. 뭐가 있죠? 디폴트 값으로 있는 거고 국힘과의 단일화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3지대라는 또 다른 카드가 이제 생긴 거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해법을 푸는데 지금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24일자 기사를 보니까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어쨌든 후보자 간 미팅을 위한 이제 내부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만들어지는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후보 간의 합의나 혹은 정당 세력 간의 조정을 통해서 귀결이 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도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이게 명실상부한 제3지대론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또 심상정하고 안철수하고 둘이서만 밀실에서 만나서 나중에 사후 브리핑 방식으로 이런 거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중에 그 말을 누가 뒤집었니 안 뒤집었니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이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보 간 합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구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심상정이 됐던 안철수가 됐던 그리고 김동연이 됐던 가급적 제3지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투명하고 개방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 다 모일 수 있는 좀 큰 판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도의 그림이 정의당에게 있겠는가, 국민의당에게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슬프죠. 그래서 이게 흐름은 잡혀간다는 부분에서는 좀 반갑긴 한데 이것을 이렇게 푼다고? 저라면 오히려 공동 행사나 내지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뭐 포럼이 됐던 토론이 됐던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식 그 자리들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 거고, 그리고 소위 후보 단일화 방식의 승자 독식 구조를 가는 것은 정말 필패다라고 하는 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또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니까 그냥 세력으로서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은 낡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나는 왠지 그 방식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양당 체계를 존속시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정의당이 됐던 국민의당이 됐던 실제로 이 양당 체계를 고착시키는 힘은 뭐냐면 결국 당 구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 구조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당 밖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도 역시 이 제도 정치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구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득권 구조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당이 있다는 것은 기득권입니다. 현재 정치 제도에선. 그러면 어느 정당이 됐던 간에 아직은 당적이 없는 다수의 시민들을 초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플랫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면 대부분 후보자 중심이에요. 후보자 중심, 뭐 웨이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뉴웨이브 뭐 이렇게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고 어떤 주제들이 더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모여질 때인데 여전히 한국의 대선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개인 비리, 윤석열의 집안 문제 이런 걸로 지금 이 논의가 다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소위 제3지대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공동의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그간 정당 중심의 그 기득권 정치에서 초대받지 못했던 다양한 정치적 시민들이 등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늘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당 간의 합의나 내지는 이런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위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제가 함께하고 있는 뭐 대선 전환 추진위 같은 데에서는 최근 논평을 통해서 이게 후보 간 담합 방식이나 정당 간 조정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승자 독식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긴 했으나 정말 귀를 기울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갸우뚱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제3지대라도 물론 유럽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좌파들하고 뭐 어정쩡한 우파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세력이 약해진 좌파 뭐 힘이 어정쩡한 우파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확실한 색깔이 있는 거고 자기 포지션이 이때까지 있어 왔던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심상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노동 출신이고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그랬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안철수의 세력들과 그러니까 합쳐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방식, 그러니까 그 질문 방식이 굉장히 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컨벤션에서 소위 제3지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연합이나 내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당 통합을 제안했지, 정당 통합을 제안했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소위 지금 제3지대로는 지정학에 가까운 거예요. 양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세력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력들이 사이에서 그 우리 편을 안 들면 다 나쁜 놈 이럴 때 소위 제3동맹, 그러니까 비동맹 체계라고 하는 것들의 국가연합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이게 뭐 색깔이 똑같아서 그렇게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양당 구조의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선 소위 지정학적 연합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태여 가치 연합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의당이 자신이 있으면 정의당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그 연합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비슷한 색깔끼리만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양당 체계를 용인하는 것 빼놓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나는 정의당 쪽이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그리고 어차피 선거는 한 번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거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크게 판을 그리면서 좀 큰 집 혹은 큰 우산을 펼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큰 우산을 펼친다는 것과 정의당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전혀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마지막 그럽시다. 인사. 예, 사실은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대선 시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지나치게 후보자 논의 중심으로 좀 이야기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정치의 시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대선, 지방선거라고 하는 이 정치의 시간에 중요한 의제로 만들 수 있는지, 각자의 선 자리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뭔지, 이런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 활동 혹은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